호르무즈 전면 장악한다. 해병대 5,000명 싹 다 투입해. 충격적인 호르무즈 상륙 작전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상륙 직후 터진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차별 게릴라 폭격, 해양 침투 드론, 미사일은 물론 민간 위장 자폭선에 세계 최강 미국은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때 터진 믿기 힘든 무전. 정해진 설치 완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으로 뚫지 못한 해협을 틀어막고 통제해버린 해양 강국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 해군 중부사령부 해상작전 통합계획 책임자 제임스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트랙입니다. 군 생활 23년 동안 수많은 브리핑을 했고 수백 장의 작전 보고서를 다람쥐가 트랙을 돌듯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상륙작전, 드디어 우리 미국이 금단의 영역,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협 양안의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전날 밤 촬영된 위성사진 묶음이 올라왔죠. 미사일 발사대 이동 흔적, 소형 고속정 집결, 기뢰 부설 의심 좌표, 그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우리 쪽 실무선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이미 상륙 시나리오 3가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신형 상륙 장갑차 ACV를 중심으로 한 강습 상륙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브리핑을 받았을 때 솔직히 감탄했어요. 시속 40km 이상의 해상 기동, 25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동시 탑재, 승조원 포함 최대 17명 수송, 거기에 특수부대 야간 선행 투입까지 결합하면 적어도 서류 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그림이었죠. 작전 참모부 에릭 밀러 대령이 브리핑룸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트랙, 이번 시나리오는 걸프전 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해안선에 발을 딛는 순간 상대는 이미 내륙 20km까지 통제권을 잃게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력 투사 능력만 놓고 보면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결과는 정해져 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믿음대로 흘러가는 법이 별로 없더군요. 투입 당일 상황실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각각 실시간 위성 영상, 드론 피드, 함대 위치, 통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커피잔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첫 번째 강습정이 출발선을 통과했습니다. 처음 7부는 교과서 그대로였어요. ACV 편대가 해면 위를 가르며 전진했고 선행 투입된 특수부대의 위치 확인 신호가 30초 간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릭이 제 옆에서 작게 주먹을 쥐더군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8분째 화면 하나가 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전 중 단말 하나쯤 끊기는 건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병이 재부팅 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다른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9분째 두 번째 화면이 나갔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을 봤어요. 기술병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떠 있었죠. 11분째 스크린 6개 중 4개가 암전 상태였습니다. 트랙. 에릭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작전 브리핑 때의 그 단단한 톤이 아니었어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화면이 꺼졌다는 건 폭발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이 우리 장비를 파괴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연결이 끊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서로의 위치를 아는 것,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게 사라졌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보다 우리 병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상황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통신장교팀이 즉각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위성 링크, 주파수 간섭, 장비 자체 결함,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표준 절차였죠. 20분이 지나도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보분석관 한 명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얼굴이 노트북 불빛에 하얗게 비치고 있었어요. 책임자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해협 인근 민간 선박 AIS 신호도 대규모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상업용 드론 운항 데이터, 민간 항로 관제 시스템까지 동시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군사 통신만 끊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간 영역까지 함께 무너졌다는 건 이게 단순한 장비 고장이나 국지적 전자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에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자전 장비가 오작동한 건 아닌가?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군의 전자전 체계가 의도치 않게 주변 신호를 교란했을 가능성. 하지만 분석 결과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장비는 정상 범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교란 패턴 자체가 단일 발신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해협 전체의 정보 흐름이 동시에 혼탁해진 것처럼 원인 없는 결과만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무전을 쳤는데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이 어떤 폭발보다 크게 울립니다. 저는 그날 밤 상황실에서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통신이 일부 복구된 건 거의 5시간이 지난 뒤였고 복구된 채널을 통해 들어온 현장 보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륙 자체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은 해안에 도달했고 교전도 제한적으로 발생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의 상륙은 상륙이 아니라 그냥 해안에 사람을 내려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병력은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워싱턴에서 날아온 질문은 왜 상륙에 실패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었다면 오히려 편했을 거예요. 답은 간단하니까요. 화력이 부족했다. 정보가 틀렸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 날아온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통제가 무너졌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전제 위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왔어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빠르게 때리는가? 그게 전쟁의 본질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누가 더 오래 통제할 수 있는가? 화력이 아니라 구조, 일격이 아니라 지속성. 그 전환점을 저는 꺼진 스크린 앞에서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의 이름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건 보고서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통신이 복구되고 이틀 뒤부터였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육성 녹취, 위성 재분석 자료, 드론 잔해 회수 보고서.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8cm 높이의 서류 더미가 쌓였고 저는 그걸 한 장씩 넘기면서 점점 이상한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근본적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공간 자체가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지도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폭 30km 남짓한 수로 양쪽의 이란과 오만이 마주 보고 있고 그 사이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매일 지나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 임무였고 필요하면 무력으로라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죠. 그런데 그 30km라는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작전이 틀어지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에릭이 분석팀과 함께 재구성한 지형 브리핑을 들었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해협 양안의 해안선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절벽과 안반 고지대가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마치 좁은 골목길을 걷는 사람처럼 훤히 보였습니다. 에릭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트랙, 이건 해협이 아니라 사격장이에요. 고지대에서 보면 아래로 지나가는 건 전부 표적입니다. 우리 항공모함이든 이지스함이든 유조선이든. 제가 물었죠. 그래서 고지대를 먼저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안타까움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후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는 것 같은. 확보한 다음에 어쩔 건데요. 고지대 하나 잡으면 그 옆에 또 있고 그 뒤에 또 있어요. 해안선 전체가 진지입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곳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건 적군이 아니었어요.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대형 전력이 가지는 역설에 대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가면 그 해역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재해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전제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르무즈에서는 그게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대형 함정이 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 함정은 재해권의 도구가 아니라 가장 비싼 표적이 됩니다. 30km라는 폭은 회피 기동을 할 공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양쪽 해안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피하려면 최소 수십 킬로미터의 열린 바다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어떤가? 소형 고속정 수십 척이 민간 어선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AIS 신호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어떤 배가 어선이고 어떤 배가 무장정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었죠. 거기에 해안 절벽 뒤에 숨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상업용으로 위장한 정찰 드론, 심지어 원격 조종 무인 보트까지 정보 분석팀에서 올린 보고서의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적 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 전체가 적이 된 상태에서 파괴할 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앞에 적이 있는데 총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쏘면 옆에 있는 민간 선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쏘면 그 민간 선박이 실은 적일 수도 있어요. 모든 판단이 반반짜리 도박이 되는 순간 화력의 우위라는 건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상작전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을 때 참모 중 한 명이 지도 위에 색깔별로 항로를 표시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색은 군함 이동 경로, 파란색은 유조선 항로, 노란색은 민간 화물선 경로, 초록색은 현지 어선 조업 구역. 4가지 색이 해협 안에서 전부 겹쳐 있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디가 군사 영역이고 어디가 민간 영역인지 선을 그을 수가 없었어요. 참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륙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항로들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순간부터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유지전입니다. 에릭이 제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유지전. 그 단어가 가지는 무게를 군인이라면 압니다.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 매일 아침 같은 위협을 감시하고 같은 항로를 순찰하고 같은 긴장 속에서 한 발도 쏘지 못하는 채 경계를 유지하는 것. 보급선이 지나갈 때마다 호위 전력을 붙여야 했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통과하는데 구축함 한 척이 따라붙어야 했어요. 민간 항로에서 의심 선박이 포착될 때마다 헬기가 떠야 했고 그 헬기의 연료와 정비 인력은 다른 작전에서 빼와야 했죠.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가 비었습니다. 전선이 아니라 그물을 치고 있는데 그물 코마다 구멍이 나 있는 셈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협은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군사 교리 어디에도 관리라는 단어를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언어는 전부 공격과 방어, 진출과 후퇴, 타격과 차단이었습니다. 점령, 확보, 제압. 전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구도를 전제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호르무즈가 요구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개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 군사 위협과 민간 활동이 같은 공간에서 뒤섞여 돌아가는 환경을 통째로 읽어내는 시야. 그건 우리의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훈련해 본 적 없는 영역이었어요. 에릭과 단둘이 남은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에릭이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트랙. 좁은 바다에서 민간 선박이랑 군함이랑 어선이 전부 뒤섞여 다니는 환경을 평소에 관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중해는 넓었고 영국 해협은 나토 체계가 촘촘했고 그런데 에릭이 말한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곳. 좁은 해역, 복합 항로, 민군 혼재, 상시 감시 체계. 에릭이 노트북을 돌려서 지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동아시아 쪽이었어요. 여기 이 나라 서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조건이 거의 똑같아. 저는 그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비슷한 환경이 있구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 지도 위에 찍혀있던 나라의 이름이
이후 제 보고서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던 자리였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열흘쯤 지났을 때 해상작전본부 산하의 임시 분석반이 꾸려졌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해협 안정화 전략 검토반이었는데 실상은 달랐어요. 기존 작전 교리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분야를 가리지 말고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취지였죠. 군사전략가, 해양법 전문가, 에너지 분석관, 물류 컨설턴트까지 12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에릭도 당연히 포함됐고요. 회의실은 본부 건물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긴 테이블 하나, 벽면 스크린 2개,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희미한 소음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사흘째 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호르무즈의 현실 조건을 들이밀며 부정하는 패턴, 전진기지, 구축, 불가능, 양안 고지대에서 사격당한다. 다국적, 함대 상시 순찰, 비현실적,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해협 봉쇄 역공, 그러면 유가가 폭등해서 우리 경제가 먼저 죽는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벽으로 끝나는 미로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사흘째 오후 해양사 자문으로 참여한 민간 연구원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해군전쟁대학에서 역사 전략을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까지 회의에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메모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논쟁을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레이스가 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스크린에 이미지 하나를 띄웠습니다. 오래된 지도였어요. 동아시아 해역을 그린 고지도인데 한반도 남서쪽 끝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풀려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 12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에릭이 제 옆에서 살짝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한 거겠죠. 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12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이 위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9세기 초반 동아시아 해역은 지금의 호르무즈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해적이 무역로를 장악했고 상선들은 약탈당했으며 어떤 국가도 바다 전체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당나라도 일본도 신라도 각자의 해안만 겨우 지키는 수준이었죠. 참모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적을 소탕한 건가요? 그레이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동작이 묘하게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해적 소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적을 잡아도 또 나타났고 하나를 없애면 다른 곳에서 둘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해적이 아니라 바다에 질서가 없다는 것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등을 세웠습니다. 바다에 질서가 없다. 그건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마주친 것과 정확히 같은 문장이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보고. 한국 역사에서는 해상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레이스가 지도 위에 붉은 점을 짚었습니다. 장보고가 한 일은 해적을 때려잡은 게 아닙니다. 물론 군사력도 동원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청해진이라는 거점이었는데 이걸 단순히 군항이라고 부르면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레이스는 스크린에 도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청해진의 기능을 4가지로 분류한 것이었어요. 첫째, 선박보호. 무역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호위 체계를 제공했다. 둘째, 교역 경로 관리. 어떤 배가 어디를 지나는지를 파악하고 조율했다. 셋째, 위협, 억제. 해적이 접근하면 대응하되 추격보다는 존재감으로 억제했다. 넷째, 신뢰 확보. 당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청해진을 경유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에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 청해진이라는 곳은 적을 경멸하는 기지가 아니라 바다의 흐름을 관리하는 플랫폼이었다는 건가요? 그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장보고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경영한 겁니다. 해적을 전멸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해적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 무역로가 안정되면 상인들이 몰리고 상인이 몰리면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면 위협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갑자기 길이 보이는 것 같은 순간. 확신은 아직 아닌데 방향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청해진이 한 일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군사 위협 대응과 민간 항로 보호와 정보 수집과
신뢰 구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동시에 돌린 것. 1200년 전에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의 작은 섬에서.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거였잖아요. 참모 한 명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1200년 전 사례를 현대 해양 안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케일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그레이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케일과 기술은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의 구조는 같아요. 좁은 수로의 군사 위협과 민간 활동이 뒤섞여 있고 어느 한쪽만 해결해서는 안정이 불가능한 환경. 그게 1200년 전 동중국해였고 지금의 호르무즈입니다. 다른 건 도구예요. 같은 건 문제의 형태입니다. 에릭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둘은 말 없이 눈을 마주쳤어요. 에릭의 눈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간 벽만 보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레이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장보고의 청해진이 증명한 건 하나입니다. 바다의 문제는 더 큰 함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 바다가 필요로 하는 건 점령군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원형을 가장 먼저 설계한 건 한반도의 해양 전통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에릭과 저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에릭이 먼저 말했습니다. 트랙, 청해진을 지어라. 그게 다 아닌가.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1200년 전 역사 속 거점을 지금 페르시아만에 짓자는 말이 황당하게 들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청해진을 지어라. 점령하지 말고 관리하라. 경멸하지 말고 안정시켜라. 해협을 전쟁터가 아니라 질서의 공간으로 바꿔라. 그건 역사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언어였어요. 우리가 사흘 동안 찾지 못했던 호르무즈라는 미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만든 나라가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좁은 바다에서 민간과 군사를 동시에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1200년 먼저 답을 써놓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한국 해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해진 회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분석반의 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상륙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비용, 보고서. 전쟁에서 비용을 이야기하면 뭔가 격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군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저에게 가르쳐준 게 하나 있다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첫 번째 타격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티는 쪽의 잔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협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우리 방공 체계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뭔가가 날아왔어요. 대부분은 소형 드론이었습니다. 상업용 부품으로 조립한 것들이 많았고 가끔은 민간 농업용 드론을 개조한 것도 있었죠. 탄두라고 할 것도 없이 간이 폭발물을 매단 수준. 하나하나의 위력은 솔직히 보잘것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방공 분석관 네이선이 제 사무실로 찾아온 건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네이선은 해군 출신으로 방공 체계 운용 비용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보고서를 올리면 숫자만 정확하게 적어놓고 해석은 상관에게 맡기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네이선의 얼굴에 처음으로 뭔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혹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책임자님, 이번 주 요격 비용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이선이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떠 있었어요. 왼쪽 열에 요격한 표적의 종류, 오른쪽 열에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과 그 단가. 저는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상업용 부품 기반 소형 드론, 추정 제작 비용 약 $2000,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 패트리어트 팩3, 발당 비용 약 $400만.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2000짜리를 잡는데 $400만 쓴 겁니다. 네이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유사 패턴의 요격이 12건입니다. 단순 곱셈을 하면 일주일에 $4800만 $2000짜리 드론에 쓴 셈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깜빡임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면 약 $2억, 석 달이면 $6억. 드론 값은 합쳐봤자 수만 달러.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복싱으로 치면 이겁니다. 상대가 종이 비행기를 던질 때마다 우리는 황금 방패로 막고 있는 거예요. 한 대 한 대 전부 막아내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경기가 길어질수록 파산하는 쪽은 우리입니다. 에릭에게 이 숫자를 보여줬더니 에릭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표를 들여다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트랙, 이건 전쟁이 아니야. 이건 파산 유도야. 정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지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값싼 위협을 끊임없이 보내면 우리는 교리대로 전부 요격할 수밖에 없고, 요격할 때마다 천문학적 비용이 빠져나가고, 그게 누적되면 작전 지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 격추 성공률 100%.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날아온 위협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막아냈다고. 읽는 사람은 안심하겠죠. 그런데 그 100%가 누적될수록 우리의 탄약 재고는 줄어들고 보급 주기는 빨라져야 하고, 보급선이 더 자주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 그 보급선을 호위할 전력이 또 필요하고, 성공이 쌓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역설. 이기면 이길수록 지는 전쟁. 그 주에 군집 드론 공격이 처음 보고됐습니다. 소형 드론 30대 이상이 편대를 이루어 동시에 접근한 건데, 개별 위력은 여전히 미미했지만 방공 체계의 동시 대응 한계를 시험하는 패턴이었어요. 30대 중 28대를 격추했고, 나머지 2대는 자폭전의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30대를 막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계산한 네이선의 얼굴은 피해가 있을 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한 달 안에 패트리어트 탄약 비축분이 바닥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뭐지? 해협인가? 아니면 요격 기록인가? 100%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가? 정작 해협의 안정은 나아지지 않는데 보고서 위의 숫자만 완벽한 것은 아닌가? 에릭과 네이선, 그리고 저 셋이 늦은 밤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에릭이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어요. 왼쪽에 공격 비용, 오른쪽에 방어 비용. 공격 측 그래프는 거의 수평이었습니다. 드론 가격은 일정하니까요. 방어 측 그래프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가위 모양. 에릭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위가 벌어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해협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집니다. 네이선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해법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요격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거나 요격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저는 그 2번째 선택지에서 다시 한번 같은 단어가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관리. 경멸이 아니라 관리. 위협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위협이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를 짜는 것. 그리고 네이선이 그날 가져온 2번째 보고서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참고로 비용 대비 방어 효율 분석을 하면서 각국의 방공 체계 운용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선이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한국군의 방공 운용 체계입니다. 이 나라는 고가 요격 미사일과 저가 대응 수단을 계층적으로 조합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대형 위협에는 고가 체계를, 소형 저가 위협에는 그에 맞는 저비용 수단을 매칭시키는 방식입니다. 위협의 등급에 따라 대응 수단의 비용을 조절하는 거죠. 에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달러짜리 드론에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는 대신. 네이선이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위협 수준에 비례하는 비용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간 북쪽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상시 대비해 왔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다층 방어를 실전 수준에서 운용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저는 그 태블릿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싸게 막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위협의 성격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최적의 대응 수단을 배치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용하는 설계 사상. 그건 화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질서를 오래 유지하는 구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군대의 작전 책임자가 한반도 남쪽의 나라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이 나라가 이런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해였어요. 수십 년간 쉬지 않고 경계해야 했던 사람들이 만든 답이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에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해군 방어 체계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자고. 에릭의 답은 3글자였습니다. 이미 했다. 비용 보고서가 가져온 충격이 제가 시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륙 시나리오를 폐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해협 인근 거점 확보를 전제로 한 확장 작전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지시문을 읽으면서 23년 군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체념도 아니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시험을 또 봐야 하는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는 이걸 전에 해봤거든요. 에릭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시문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에릭이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띄운 건 작전 보고서가 아니라 연표였어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에릭이 말했습니다. 트랙,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의 거점을 확보한다. 교두보를 만든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기억이 20년치 보고서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라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3년 초기 진격은 교과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3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됐고 세계는 미군의 압도적 화력에 다시 한번 놀랐죠. 대형 작전선 너머로 전차 종대가 사막을 가르는 영상이 전 세계 뉴스에 나왔고 저도 그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해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작전.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바그다드가 함락된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로변 급조 폭발물, 시장 한복판에서의 자폭 공격, 민병대의 야간 기습, 종파 간 충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들의 네트워크. 초기 제압과 장기 통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규칙, 전혀 다른 시간 감각, 전혀 다른 종류의 적. 3주 만에 수도를 점령한 군대가 그 도시의 한 블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유지한 게 아니라 유지하다가 포기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더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주둔하고 20년 동안 치안 작전을 하고 20년 동안 현지 군경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철수한 지 열하루 만에 카불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20년의 시간과 2조 달러가 넘는 비용과 수천 명의 생명이 열하루 만에 무의미해진 겁니다. 에릭이 연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기 2년은 늘 성공처럼 보여요. 거점 확보, 치안 안정, 현지 협력 정보 수립. 보고서 숫자는 전부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3년째부터 달라집니다. 비정규전이 시작되고 보급로가 위협받고 현지 민심이 돌아서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지나면 더 이상 승리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그 전환점이 있었으니까요. 이라크 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합동 순찰을 나갔다가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걸 느꼈던 순간, 처음에는 두려움이 섞인 호기심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기가 됐어요.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분석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호르무즈 인근의 거점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이라크의 재현이었어요. 상륙 성공, 거점 확보 성공, 초기 3개월간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 확보율 상승.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보고서만 보면 완벽한 작전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숫자가 변합니다. 해안 거점을 유지하기 위한 보급선 운항 빈도 주 3회에서 매일로 증가. 현지 민병대와의 저강도 충돌 빈도 월 2건에서 월 17건으로 증가. 민간인 피해 보고 누적 상승 추세. 국제 여론 악화 지수 지속적 하락. 그레이스가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거점을 확보하는 것과 거점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을 소모해요. 확보는 화력의 문제지만 유지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부 군사력이 타국 영토에서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참모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지상 점령이 아니라 해상 거점입니다. 이라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에릭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해상이든 지상이든 보급선이 매일 와야 하고 그 보급선을 지키는 호위 전력이 필요하고 그 호위 전력에 연료와 탄약을 실어 나를 또 다른 보급선이 필요한 순간 구조는 같습니다. 바닥에 발을 딛느냐 물 위에 떠 있느냐의 차이일 뿐 늪에 빠지는 속도는 동일해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도 그 기억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에릭의 말이 모든 사람의 기억을 건드린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생각했습니다. 4,300명,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수, 2,461명,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수, 2조 달러 이상, 두 전쟁에 투입된 총비용, 20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기간, 열하루, 철수 후 정부 붕괴까지 걸린 시간. 이 숫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석반의 결론은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군사 점령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질서를 만들지는 못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처음부터 점령으로 풀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이건 다른 종류의 해법을 요구한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그레이스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트랙 책임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레이스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점령이 아닌 해법을 찾는다는 건 군사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칼을 쓰는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씹었습니다. 청해진처럼요. 그레이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수업에서 학생이 정답을 맞췄을 때 짓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안도 같은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재정의를 이미 해본 나라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겪었고 점령의 아픔을 뼈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무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 힘을 과시하는 대신 질서를 설계하는 쪽을 선택한 나라. 그 선택이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그날 저녁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해군 관련 자료가 도착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보자. 저는 답을 보내기 전에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붉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한반도 서쪽의 좁은 바다. 수십 년간 긴장을 안고 살면서도 민간 어선과 화물선과 구나미 같은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바다. 그 바다를 관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일 아침 제 앞에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저는 오랜만에 빠르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릭이 가져온 자료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 해군의 함정 재원이나 작전 교리 같은 것이 올 줄 알았어요. 구축함 사양, 잠수함 성능, 대함 미사일 사거리, 그런 종류의 군사 자료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릭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건 조선소 사진이었습니다. 트랙, 어젯밤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에릭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비용 보고서를 볼 때의 그 지친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군함은 우리도 있어요. 이지스함,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우리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문제는 군함으로 안 풀린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군함이 아니라 바다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에릭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의 항공 사진이 떠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축구장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거대한 철강 구조물. 처음에는 해상 유전 플랫폼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FPSO입니다.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예요. 길이가 300m가 넘고 무게는 수십만 톤급이에요. 이걸 바다 한가운데에 띄워놓고 20년 넘게 운용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300m.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 155m니까 그 2배에 가까운 구조물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얘기였어요. 잠깐, 에릭. 이걸 지금 호르무즈에 적용하자는 건가?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해양공학 쪽 자문위원한테 연락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해양구조물 건조 이력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왔어요.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에릭은 커피를 홀짝이며 제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 부유식 해상 플랜트, 한국 조선소 건조, 북극해용 내빙 구조물, 한국 조선소 설계 및 건조, 심해 시추선, 한국 조선소 연속 수주, 대형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한국 조선소 제작. 목록이 2페이지를 넘어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에릭을 봤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걸 만든다고. 에릭이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형 조선소 3곳의 도크 현황이었는데 위성 사진으로 촬영된 것이었어요. 거대한 건선거 안에 선박과 구조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으로 또 다른 도크가 이어지고 그 너머로 또.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조선업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산업.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세상을 짓는 능력이었습니다. 분석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릭이 자료를 공유한 뒤 해양공학 자문위원인 빅터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빅터는 30년 넘게 해양 구조물 설계를 해온 엔지니어였는데 평소에 군사 쪽 회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참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빅터의 첫 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호르무즈에 필요로 하는 건 제가 보기에 군함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고정된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점은 땅 위에 기지처럼 콘크리트를 부을 수 없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자체 동력과 통신과 물류 기능을 갖춘 구조물. 그게 필요한 거죠.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빅터가 웃었습니다. 화상 카메라 너머로 그 웃음이 묘하게 자신 있어 보였어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수십 개가요. 다만 지금은 원유 생산 용도로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구조물의 기본 설계를 항로 관리용으로 전환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에릭이 끼어들었습니다. 빅터. 핵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런 부유식 해상 플랫폼의 건조를 발주한다면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까? 빅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다른 곳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터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대형 조선소 3곳은 현재 전 세계 대형 해양 구조물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 인력, 건조 설비, 자재 공급망,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있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발주 결정이 내려지면 72시간 이내의 설계, 착수 체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72시간, 3일. 저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다른 숫자와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호르무즈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상륙 작전 준비 기간 최소 3개월, 거점 건설을 위한 공병대 투입과 자재 수송 기간 최소 6개월, 그 거점을 방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기간 최소 1년. 한국 조선소는 3일 만에 시작할 수 있다. 네이선이 비용 질문을 던졌습니다. 건조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규모와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부유식 플랫폼이라면 수억 달러 수준입니다. 네이선이 자기 태블릿을 보더니 지난주 요격 비용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 달 패트리어트 요격 비용 2억 달러, 해상 플랫폼 하나 건조 비용 수억 달러, 플랫폼의 운용 수명 20년 이상. 네이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론을 쏘는 비용으로 석 달을 버티거나 같은 비용으로 20년짜리 구조물을 세우거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동의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발언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국제 항로 안전 플랫폼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면 교전 유발 없이 해협의 통행 질서를 관리하는 거점이 됩니다. 군함은 들어가면 위협이 되지만 항로 관리 구조물은 들어가면 질서가 됩니다. 에릭이 화이트보드에 2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군함이 해협을 순찰하는 그림, 화살표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 각각의 비용과 위험이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해협 중간에 플랫폼이 떠 있는 그림, 플랫폼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고 원 안에 감시, 통신, 물류, 구조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릭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왼쪽은 싸우는 구조입니다. 오른쪽은 관리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행성에서 한 곳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기가 속한 조직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해법이 보이는 순간, 찝찝한데 동시에 선명한 그런 순간. 미국은 싸우는데 능숙했습니다. 세계 최고였죠. 그 점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요구한 건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질서를 세우는 물리적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하는 능력,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보고서가 추가로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간 건조 톤수, 동시 건조 가능 선박수, 해양 구조물 납품 실적, 글로벌 시장 점유율, 숫자들이 담담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감정 없이, 과장 없이 그냥 사실로만 채워진 보고서. 그 건조한 숫자들이 지난 몇 주간의 어떤 브리핑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해법이 전쟁 밖에 있다는 것. 해협의 질서가 군함이 아니라 구조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가장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반도에 있다는 것. 에릭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공식 접촉 채널을 열어야 할 것 같아. 에릭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워싱턴에 의견을 올렸어요. 내일 답이 올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호르무즈의 바다가 오후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바다 위에 군함 대신 다른 것이 떠있는 풍경을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총구가 아니라 레이더 돔이 있고, 미사일 발사관이 아니라 통신 안테나가 있고, 전투 지휘소가 아니라 항로 관제 센터가 있는 구조물, 그리고 그 구조물의 옆면에 적혀 있을 건조국 표시, 그 글자가 어느 나라 말로 적혀 있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답은 이틀 만에 왔습니다. 한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고, 동시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해상 구조물 건조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우선 진행하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술 검토가 시작되자마자 분석반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빅터가 화상회의에서 먼저 꺼냈어요. 구조물을 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뭘 올리느냐가 문제예요. 빈 플랫폼은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이 구조물이 실제로 해협의 질서를 관리하려면 해협 전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고 판단하는 눈과 뇌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해진 개념을 현대화하고 부유식 플랫폼이라는 물리적 거점까지 확보했지만 그 위에 올라갈 시스템이 빠져 있었어요. 해협을 흐르는 수천 개의 신호를 동시에 읽고 위협을 분류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매기는 체계. 그게 없으면 플랫폼은 바다 위에 떠있는 전망대에 불과했습니다. 에릭이 제 쪽을 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눈빛으로 전해졌어요. 트랙,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통합 관제는 미군이 강한 분야잖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C2 시스템, 전장관리 체계, 위성정보 네트워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네이선이 가져온 분석 자료가 그 자신감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책임자님, 우리 시스템은 전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타격 대상을 선정하고 교전을 지원하는 데는 탁월하죠. 하지만 호르무즈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네이선이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평균 데이터 유형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군함 위치 데이터, 민간 선박 AIS 신호, 상어병 드론 운항 정보, 어선 조업 데이터, 기상 관측값, 해류 정보, 통신 주파수 혼선 패턴, 해안 레이더 반사 신호. 이걸 전부 한 화면에서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군사 신호만이 아니라 민간 데이터까지 전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이상인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야 해요. 우리 시스템은 민간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 설계가 아닙니다. 에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전장관리 체계가 이 문제 앞에서는 절반짜리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통합 관제에 필요한 기반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레이스에게 모였어요. 한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서 세계 최상위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센서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처리 체계를 결합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해양 감시 시스템, 민간 영역에서 이미 대규모 데이터 통합 관제를 실전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빅터가 화상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국 조선소와 일하면서 놀랐던 게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배 한 척 안에 들어가는 센서, 통신, 항법, 관제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어서 설계하거든요. 그걸 확장하면 해협 전체를 하나의 관제 화면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릭이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플랫폼, 그림 위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범위를 나타내는 원, 센서 네트워크 연결선, AI 분석, 엔진을 상징하는 사각형,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표시하는 화살표.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플랫폼 위에 통합 관제 시스템이 올라가고 해협 전체의 데이터가 여기로 모여서 한 화면에 뜬다. 군함 위치, 드론 신호, 민간 선박 항로, 기상 정보, 통신 상태, 전부 실시간으로. 네이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총을 쏘기 전에 상황을 보는 거군요. 데이터가 총보다 빠른 셈이에요. 그 문장이 회의실에 잠시 맴돌았습니다. 데이터가 총보다 빠르다. 단순한 비유 같지만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한 말이었어요. 통신이 끊겨서 상황을 몰랐고, 상황을 몰라서 통제를 잃었고,
통제를 잃어서 화력이 무의미해졌다. 처음부터 문제는 화력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분석반이 이 통합관제 플랫폼의 운영 원칙을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측 자문단에서 넘어온 초안에 예상치 못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공격 금지, 통제만 수행.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협 한가운데에 거점을 세워놓고 거기서 공격을 안 한다고, 위협이 감지돼도 타격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안보 체계입니까? 참모 한 명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격 능력이 없는 거점은 표적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구조물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는 건 자살 행위예요. 합리적인 반론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의 다음 설명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플랫폼이 공격 능력을 가지는 순간 양측 모두에게 군사기지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 이건 관리 거점이 아니라 적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 기능이 없다면 이건 국제 항로 관리 시설입니다. 어느 쪽도 이걸 파괴할 명분이 없어요. 병원선을 공격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에릭이 의자를 뒤로 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리더니 그레이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이 플랫폼의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까? 그레이스가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구조물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제한됩니다. 미국이 운영하면 한쪽의 군사 자산으로 보이고 이란 측이 운영하면 다른 쪽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관리자여야 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참모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발하던 참모가 팔짱을 풀었고 네이선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에릭은 두 손을 깍지 끼고 턱을 괴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에릭이 무언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취하는 자세라는 걸 저는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빅터가 화상 너머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묘한 위치에 있군요. 군사기술은 있지만 패권국은 아니고 해양건조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영토적 야심은 없고 데이터 통합 기술은 첨단이지만 공격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없다. 이 조합이 이 해협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자격 조건 아닙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펜을 들어 화이트보드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운영 주체 옆에 물음표를 지우고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저는 에릭의 등 너머로 그 글자를 봤습니다. 에릭이 돌아서서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투표보다 정확한 합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결론부에 적어야 할 문장이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전쟁의 미래일까? 가장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나라가 선택되는 세계. 화력이 아니라 신뢰가 무기가 되는 구조. 싸우지 않는 쪽이 결국 중심에 서는 역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사실은 3주가 걸렸습니다. 통신이 끊긴 밤부터 지형의 함정을 이해하고 1200년 전의 답을 발견하고 비용의 역설을 깨닫고 점령의 기억을 직시하고 바다 위의 구조물을 상상하고 데이터의 힘을 인정하고 마침내 싸우지 않는 쪽이 선택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3주. 그리고 그 3주가 제 23년 군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3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결론을 쓰고 나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긴 항해를 끝내고 육지의 발을 디딘 선원이 멀미를 하는 것처럼 멈추고 나서야 흔들림이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시작은 화면이 꺼진 밤이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 6개 중 4개가 암전되던 그 순간 에릭이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을 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화력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적이 쏜 미사일이 아니라 끊어진 통신이 우리를 무력화시켰어요. 그 다음은 30km의 함정이었습니다. 호르무즈라는 좁은 수로가 우리의 대형 전력을 오히려 표적으로 만드는 역설. 들어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수록 갇히는 구조. 소형 고속정과 민간 어선과 위장 드론이 뒤섞인 공간에서 적 기지를 파괴하는 교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전체가 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200년 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장보고가 바다를 정복하지 않고 경영했다는 사실. 해적을 전멸시키는 대신 해적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역사 수업이 아니라 설계 도면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저는 23년이 걸렸습니다. 비용의 역설도 있었죠. 2000달러짜리 드론을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격추하는 동안 격추 성공률은 100%였지만 우리의 지갑은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기면 이길수록 지는 전쟁. 네이선이 가져온 그 숫자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점령의 기억은 더 무거웠어요. 이라크 3주 만의 함락과 그 이후 10년의 늪, 아프가니스탄 20년의 주둔과 열하루 만의 붕괴, 4,300명, 2,461명, 2조 달러. 그 숫자들 앞에서 새로운 상륙 작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알면서 시험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빅터가 보여준 조선소 위성 사진. 300m짜리 부유식 구조물을 바다 위에 띄우는 나라. 72시간 안에 설계 착수 체제로 전환 가능한 생산 역량. 군함 대신 구조물을, 전쟁 대신 질서를 바다 위에 올리는 발상.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반도체와 센서와 AI. 기반의 통합 관제 체계. 마지막으로 공격 금지라는 조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원칙이 결국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관리자의 자격 조건이었다는 반전. 이 모든 것이 따로 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통신 두절은 기술 문제, 지형은 지리 문제, 비용은 재정 문제, 점령은 전략 문제, 조선은 산업 문제, 데이터는 정보 문제라고 각각 다른 분야의 다른 전문가가 풀어야 할 다른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준 건 에릭이었어요. 보고서 제출 후 사흘째 되던 날, 에릭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하나를 제 책상에 놓더니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말했어요. 트랙, 나 어젯밤에 이상한 생각을 했어. 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업이 강한 거, 반도체가 강한 거, 통신 기술이 발달한 거, 방산이 성장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따로따로 봤잖아. 수출 잘하는 나라, 반도체 많이 만드는 나라, 배 잘 만드는 나라. 그런 식으로. 그랬지. 에릭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를 겪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따로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더라고. 이 나라는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야. 조선으로 구조물을 세우고, 반도체로 센서를 만들고, 통신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방산으로 체계를 통합하고, 각각은 산업이야. 하지만 이걸 하나의 해상 통제 구조로 조립할 수 있다면 그건 산업이 아니라 국가 능력이야. 저는 커피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에릭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립되고 있었거든요.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든 나라. 그 한 문장이 3주간의 모든 논의를 관통했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실패한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부족했던 건 그 기술들을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엮어내는 설계 사고였어요. 그리고 그 설계 사고를 가진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진다면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군함을 가진 나라일까요? 가장 많은 미사일을 가진 나라일까요?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승자는 먼저 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없이도 모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세우는 나라입니다. 해협을 전쟁터로 만드는 쪽이 아니라 해협을 질서의 공간으로 바꾸는 쪽이 이깁니다. 워싱턴에서 제 보고서에 대한 공식 응답이 온 건 제출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기술 협의를 공식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에릭이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이선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레이스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어요. 빅터는 화상 너머에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해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 발코니에 서서 호르무즈의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 위로 유조선 한 척의 실루엣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실린 원유가 어디로 가는지, 그 원유가 누군가의 난방이 되고 누군가의 출근길이 되고 누군가의 일상을 돌아가게 만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상륙 시나리오를 먼저 펼쳤고 화력 우위를 먼저 계산했고 점령 일정을 먼저 짰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는 저 배 한 척의 안전이 목적이었는데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군함 대신 구조물, 미사일 대신 데이터, 점령 대신 관리, 공격 대신 통제, 그리고 그 방법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침략보다 방어를, 정복보다 공존을, 힘의 과시보다 질서의 설계를 선택해 온 나라라는 것. 에릭이 그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아직도 제 수신함에 남아 있습니다. 트랙, 결국 청해진을 짓는 쪽이 이기는 거였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습니다. 1200년 전에 이미 지어본 나라가 있으니까 다시 짓는 건 더 빠를 거야. 창밖의 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너머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구조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총구 없는 거점, 데이터로 움직이고 신뢰로 지탱되고 기술로 완성되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점, 그 구조물의 설계도 위에 적힐 첫 번째 이름을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